보자. 24회부터 볼 건데, 선생님 되게 천천히 할 거거든요. 요 24회를. 왜 천천히 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정말 중요해서 좀 천천히 또 보고 한 단어 볼 건데, 어, 지금 요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화법, 10문제, 문법, 뭐 5문제, 그 다음에 독서, 문학 이렇게 15문제씩의 구성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지금 어떻게 했어? 이때부터는 이제 선택해라고 해서 엄매를 할 거야, 하작을 할 거야. 그럼 엄매는 어떻게 풀 거야? 하작을 어떻게 풀 거야? 이제 이게 시작이 되던 해잖아요. 선생님 저 엄매부터 풀어야 돼요, 화작부터 풀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대빵 많이 하시는데 뭐부터 꼭 풀어야 된다는 건 사실 없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나는 엄매부터 풀어, 화작 그러니까 공통부터 풀어, 봐봐, 선택 과목부터 풀어야 돼요 아니면 공통 과목부터 풀어야 돼요 혹은 선생님 저 독서부터 풀어야 돼요 문학부터 풀어야 돼요 는 난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제 항상 내가 학원을 헬스장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헬스장 등록하면 살이 쭉쭉 빠지니? 여기 앞에 또 헬스장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 지하에. 그래서 내가 아까 지나가면서 학원이 끝나고 10시에 운동을 하면 살이 가능한가? 지금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헬스장에 등록하면 살이 좀 빠지면 너무 좋겠지, 그치? 자, 헬스장 가서 무조건 똑같이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거 아니잖아. 성적대별로 가세요. 보통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건 다 개인의 차가 있어. 선생님이 성적대별로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 성적 안에서도 자기들이 챙겨야 되는 이제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 이제 선생님 3등급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3등급을 1, 2, 3등 물론 1등급 다르지만 1, 2, 3등급과 4, 5, 6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자 3등급 이제 4등급부터 이 친구들은 선택 과목부터 푸세요. 왜? 화작도 2점, 독서도 2점, 문학도 2점. 그러면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뭐가 더 커? 화작이 더 크지?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추고 가라는 뜻이야. 내가 어차피 뭘 틀렸는지 뭐 물론 엄매와 화작의 뭐 표준 변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독서 하나 틀리든 화작 하나 틀리든 2점, 3점 깎이는 거 똑같잖아. 그럼 독서 한 문제 잡고 있다가 나머지 거 날리느니 차라리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다 쉬운 것부터 맞추고 가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위에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선택해도 돼.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면 자 나는 이게 우리가 평균 집중도라고 쳤을 때 나는 시작하면 집중이 잘 되는데 기침이 좀 떨어져.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야. 나는 집중이 빡 안 되는데 점점점 집중이 좀 물론 집중이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집중이 좀 잘 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라고. 나는 선생님은 나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빡 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나는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는 사람이어서 집중이 좀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은 뭐부터 푸냐면 나는 선택 과목부터 먼저 풀어. 왜? 얘가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공통 과목부터 푸는 게 맞지. 왜? 집중력 좋을 때 조금 어려운 거 집중 잘 되는 거 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선생님도 너네가 푼 10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지. 하나의 모의고사를 보고 얘들아 너네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그다음 이 문제를 풀었나 안 풀었나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잖아. 근데 지금 책 걷어 선생님이 다 검사한다는 이유는 이제 10개 정도 넘어가면 너네만의 그런 패턴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성적대별로 선택 과목을 먼저 풀 건지 공통을 먼저 풀 건지 결정하시고요. 나의 집중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풀지를 결정을 해서 연습을 해. 우리는 지금 연습할 수 있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수능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우리는 한 달 뒤에 3월 모의고사를 봐요. 한 달 뒤에 3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보기까지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육모 보기 전까지 연습, 구모 보기 전까지 연습, 수능까지 연습할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 그러니 그 시간들을 잘 챙겨서 연습을 하면 돼. 아, 난 이렇게 풀었더니 자꾸 뭐 실수가 나와. 아, 그럼 이렇게도 풀어봐. 이렇게 풀었더니 더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를 찾아가는 게 맞고 나는 근데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를 같이 찾아가자고. 선생님은 너네를 앞에서 끌어준다기보다 뒤에서 채찍질하고 뒤에서 같이 꽁냥꽁냥 해가지고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하자니까 얘기를 해.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하나 더 성적 상담은 3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성적으로 너네가 어디를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은 개별로 그때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성적 상담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할 거야. 그래서 3모까지 일단은 이렇게 연습합시다. 알았지? 자,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흐름을 보려고 처음에 1, 2, 3번 문제를 냈는데 이런 거야. 내가 1번부터 자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부터 시작해서 내가 1, 2, 3을 푸는데 난 1, 2, 3 중에 무조건 2번이나 3번 자꾸 틀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2번이나 3번을 틀리는 경우에는요. 2, 3번이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 2, 3번에서 일치하기 집중력이 떨어진다기보다 2번, 3번에서의 속도 조절이 안 돼서 틀리는 거야. 왜?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2, 3에서의 실수가 나는 거거든. 2번, 3번 오답하면은 어때? 근거 찾기가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뭐야? 생겨서 맞춰서 가셔야 되죠. 선생님 1, 2, 3번 안 할게요. 오늘 4번 지문부터 할게요. 아침에 너네 모의고사 보는 거를 쭉 봤는데 시험지를 받으면 뭐 해야 돼? 다 이름만 쓰더라고. 이름 쓰죠? 시험지를 얘들아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무조건 뭐 해야 돼? 아침에 내가 몇 명이 하나 봤는데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풀더라. 시험지를 받자마자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보라고. 아 경제 지문 나왔구나. 아 독서 지문 뭐 과학 지문 나왔구나. 이거 뭐야 박태부가 누구야? 뭐야 고정이고 나왔구나. 보라고. 30초야. 봐. 무조건 봐. 시험지를 받으면 이거 습관이야. 시험지를 어떠한 뭐 기출이든 뭐든 무조건 조용히 봐. 기출이든 뭐든 무조건 시험지를 받으면 봐.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에 지문이 뭐가 나왔는지를 무조건 봐. 그래서 소재 파악을 이런 지문을 내가 볼 거야. 머릿속에 에어컨 때려 넣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 넘겨서 보는데 30초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무조건 습관적으로 받으면 봐. 알았지?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 경제지문 나왔으니까 뒤에 시간 더 써야겠구나. 앞에서 그럼 내가 속도를 좀 내야겠구나. 앞에가 어려운 지문이 나왔으니까 앞에 뒤에를 조금 더 빨리 풀어야겠구나. 문학 내가 아는 게 나왔어? 그럼 문제가 좀 어려울까? 문학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어차피 애들도 다 모르겠지. 라는 의식의 흐름을 30초 1분을 하고 시험을 보세요. 원래 시험지 받기 전에 1분 명상하고 시험 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자더라고. 이렇게 자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받으면 봐. 무조건. 얘들아 시험지 받으면 무조건 시험지 문제 숙제도 똑같아. 숙제도 모의고사 풀 때 이런 지문이 나왔구나. 무조건 보고 시작하세요.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선생님 안 챙겨도 무조건 보고 시작하세요. 봅시다. 4번 갑시다. 4번 지문이 왜 나왔을까? 자, 가와 나가 엮인 지문들 이제 맨날 나오죠. 그러면 가와 나가 엮인 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지. 자, 가와 나 지문이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어?
가와 나가 나오면 보충이거나 혹은 시대가 다르거나 혹은 이제 비판이거나 혹은 뭐 예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추가 이론이거나 가와 나가 같이 엮여서 나오는 이유가 무조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가, 나를 잘 이해해서 가려면 가가 더 중요하지. 가를 잘 읽어야 나를 활용해서 읽을 수 있고 지문에서의 핵심은 가장 큰 건 뭐라 그랬어? 1문단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문단을 내가 어떻게 읽을까부터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 이거 한 줄 한 줄 좀 천천히 할 거여서 지루할 건데 그래도 집중 잘 챙겨서 오세요. 기억 봅시다. 정립, 반정립, 종합. 자, 이거 읽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죠.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게 이때의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게 뭐라고? 변증법의 논리 구조래. 아,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변증법에 관한 글이야.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 동그라미 시대와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글을 읽는 지표가 되니까 챙기라고 했어요. 헤겔 동그라미.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행렬이 아니라 X. 자, 그러면 대등한 지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A, B, C 혹은 A, B, C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엮일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자 대립하는 두 가지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상향식으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립과 반정립이라는 개념이 종합될 수도 있고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그렇대.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면 뭔 말이야? 헤겔이 중요하대. 이 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주제가 딱 튀어나오지 않는 글은 우리가 읽으면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글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증법 중요하대. 도대체 여기 이것까지 보고 변증법을 모르지. 그럼 변증법이 뭘까? 그 다음에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의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다시 갈게요. 논증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 동그라미 그러면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 다음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이념이 드러나는 방식도 동그라미 변증법적이기에 그럼 이것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철학적 하나의 세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된다. 형광펜 갈게요.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라는 의무서술로 썼지. 그럼 뭔 말이야?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변증법적 왜? 세상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은 다 변증법으로 구성이 구조가 되니까 철학도 중요하지. 그럼 철학도 변증법으로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르다 그랬지 사람마다. 건강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뭐 지난번에 다 돈이 중요하다며 돈이 중요할 수도 있고 가족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다르잖아.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관철시키기 위해 철학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장하는 글이 철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려운 거야. 인생을 살면서 돈이 중요해. 돈.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중요해. 건강.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해겔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해겔은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근데 변증법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래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변증법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해겔 철학의 변증법에 관한 글이야. 해겔의 변증법을 철학으로 푸는 글이야. 근데 이렇게 무슨 글인지 알았어도 어렵죠. 왜? 우린 아직 변증법이라는 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해겔은 미학도 동그라미 도도도도도 동그라미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형광펜 친 것처럼 해겔은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되고 미학도 변증법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대.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자, 그래서 예술과 종교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 그리고 절대 정신의 한 형태래. 도대체 절대 정신이 뭐야?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면 절대 정신이라는 건 인간 정신 중에 인식하는 이념을 인식하는 게 뭐예요? 절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구분된다. 자, 그러면 얘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대. 어떻게 구별된대? 직관, 표상, 사유로 직관, 표상, 사유로 구별된대. 직관, 표상, 사유로 구별된대.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직관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고 필기할 시간 이따 드릴게요. 일단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성을 떠올리는 내면에서 심성을 떠올리는 지성이고 그 다음에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인 지성이래. 이의 세 형태는 자 봐봐.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자,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뭐야? 절대정신으로 지금 설명을 했죠.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잘 따라와. 직관의 아까 뭐라고 했어? 직관의 내면성과 그 다음에 표상의 바뀌었지.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한대. 자, 선생님 봐봐. 지금 처음에 글 할 때 어떻게 했어? 집중하세요. 처음에 정립과 반정립이라는 건 서로 대립하는 거고 이 정립과 반정립이 조화 통일돼서 종합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 1문단에서 이 얘기를 했지. 그대로 단어만 바꿨잖아. 직관과 표상이 내면 외면 대립해서 지금
사유로 종합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 이해돼? 중요해. 이거 되게 그냥 줄글로 읽으면 뭐야 이런 글이거든. 근데 요렇게 짜여지게 이렇게 틀 만들어 놓고 쓴 글이야. 쓴 글을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 글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성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러면 얘도 똑같이 그대로 가겠지. 어떻게 가겠어? 예술과 종교도 그럼 대립할 거고 얘네 두 개가 결국에 만나는 건 어디야? 철학이지. 그러니 철학이 제일 중요해라는 해결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요행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그러면 얘도 무슨 얘기했어요?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가의 3문단 볼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인식의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해결액에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이러한 내용은 예술은 형광펜 치세요.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한다. 자, 7번 봐봐.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한다. 자, 문제 풀 때 문법 문제 풀 때 무조건 사수라가 중요하다 그랬지. 이번 주에 수특 엄매 끝났어요. 강의 다 올렸어요. 봐. 책 끝나야 돼. 독서질문을 풀 때는 얘들아 주어가 무조건 중요해. 먹었대 누가, 갔대 누가, 주장한대 뭐 누가가 무조건 중요해. 누가. 그럼 자,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할 거면 여기서 핵심은 뭐야? 주어야. 주어가 어떻게 한대.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철학이 중요해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 가로 치세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 갑자기 글 이상하지?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 그러니까 이 글은 철학이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예술은 1단계, 종교는 2단계, 철학은 최고 단계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의 중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철학이 중요해.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 다음 갑자기 철학이 중요해를 강조하려고 예술은 미개해 라고 폄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자, 선생님이 나는 요거 한 색깔로 할게요. 자, 색깔 다양하게 쓰기 싫은데 잘 안 지워지는데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자, 좀 나글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게 뭐야? 변증법의 종합이야. 매력적이라고 했으니 얘도 변증법이 좋대.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그럼 승리 X. 선생님이 단어의 선택지도 그렇고 답찾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다 읽고 옆에 X, O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어에 X, O를 표시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오답할 때 시간 줄이려고. 내가 시간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문제 다 볼 수 없잖아. 물론 내가 작정하고 별표 치고 모르고 틀린 문제들도 있지만 애매하게 선택지 2-3개로 놓고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선택 단어 2단어 완전 틀려라고 한 단어는 굳이 볼 필요 없겠지. 그러니 단어 글자 자체에 X, O 치는 연습하세요. 그래서 안 되고 안 된대.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도 안 된대. 중화 상태 X.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 동그라미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게 뭐야? 종합이래. 그러면 이 나에서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얘네가 싸워서 무조건 하나가 이겨도 안 되고 하나가 져도 안 되고 이걸 다 어떻게 가는 거야? 종합이 돼서 뭔가 더 고양된 멋있어진 완성된 상태로 올라가야 된대.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나의 글쓴이도 변증법 좋아하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을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의심하네. 미하게 한 그렇다라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세모 치세요. 껴맞췄다는 뜻이야. 껴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봐봐. 아까 가글에서는 뭐라 그랬어? 가글에서는 이게 1단계, 2단계, 최종 단계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이게 더 성숙한 단계고 이게 최종 단계지.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거 그럼 외면성은 사라지고 내면성만 남는 게 맞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외면성은 사라지고 내면성이 검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이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객관성이 없어지고 주관성이 드러나서 철학으로 간다? 그럼 이게 맞냐고 지금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의 종합은 아니래. 그러면 얘가 나에서 주장은 뭐야? 변증 형광펜 가세요. 변증법의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ABCD 2의 2.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주장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 본질은 무엇보다 감각적 지상인데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 별표 치세요. 그러면 얘 주장은 뭐야? 얘 주장은 해겔은 이 절대정신이라는 걸 이 어딘가에 가져와서 잘 써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술은 그리고 글쓴이는 뭔 말하고 싶어? 야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술이 과연 미개하다고 말하면 돼? 예술은 철학 말고 지금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야. 실제로 예술 작품은 자 그러면 예술을 직관하고 종교를 표상하고 철학을 사유한다고 했는데 예술을 뭐해? 예술을 사유하잖아. 예술을 우리가 사유하잖아. 그치? 그러면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겔이 너무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글 설명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한 거죠. 가글이 잘 이해가 돼야 나까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나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그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뭐야? 변증법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가에서는 예술 1단계 나에서는 예술 중요해 라고 말한 거지. 이번에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X 특정 단어 X 치세요. 나도 변증법 중요해라고 했단 말이야. 상반된 평가 X 3번에 시대적 한계 X 4번에 파생 X 5번에 통시적 X 통시적이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죠. 통시적 X 철학사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번 봅시다.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자. 1번에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상이성이 존재한다. 우리 다 이제 물론 글을 읽고 이해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 지문 자체가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문단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한다. 상이성이 존재한다. 같은 말이지. 근거 찾기 하세요. 5번에 2번에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가에서 1문단에서도 뭐라 그랬어?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3번은 왜 틀려?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아니죠. 이 세 가지 인식의 대상은 다 뭐야? 절대적 진리로 동일하다. 4번 맞고요. 5번 맞고요. 본문에서 개념 찾으세요. 보자. 6번 보면 6번에 먼 타양 하늘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보죠. 직관, 시각. 그 다음에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 동그라미, 직관, 동그라미, 표상, 동그라미, 직관, 눈으로 쳐다보고 6번 하고 있어. 표상,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는 것도 상상, 판타지, 영화도 상상, 둘 다 그래서 상상, 표상, 표상, 동그라미. 3번에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론에 따라 분석하니까 4번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을 창작 기획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직관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직관 X 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건 직관이 아니라 뭐야? 상상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 또한 뭐가 돼요? 이것 또한 사유가 되겠죠. 직관 X 사유로 치세요. 5번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사회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둘 다 새로운 기준이니까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에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범주 서로 대립.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수준상의 차이 존재. 그 다음 3번에 1단계 첫 번째의 특성은 갈수록 어때?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4번에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 조화통일로 종합으로 간다 그랬지. 그리고 1문단 첫 번째 수렴적 상향성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8번 갑시다. 보기의 해결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겔이 괴테와 실레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어. 그런데 얘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진 거지 그 전엔 아니었어. 그러면 선생님 말씀으로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 성숙했다라는 얘기는 봐봐. 1번에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를 중화 X치세요. 이건 본문이랑 안 맞지? 중화할 수 없다 그랬잖아. 3번에 이론에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지 이론 현실이 어느 단계인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4번 많이 했거든. 이론에서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가진 예술로 나와? 아니잖아. 지금 4번의 얘기는 뭐냐면 예술은 객관성인데 현실에서 예술은 주관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틀리고. 그럼 2번 보세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사실 여기서의 뭐야?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사유하는 거라 그랬지.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사유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디에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예요? 절대 정신이잖아. 그래서 사유의 내면성을 바탕으로 예술도 절대 정신의 단계로 승화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번은 어휘 문제는 틀릴 때마다 4점 찾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지문 보고요. 그 다음에 보자.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뭐에 관한 얘기할 거야? 기축통화에 관한 설명할 거야. 1문단에서 기축통화가 뭐냐면 기준이 되는 통화래. 중요하겠지. 그래서 1960년 필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그러면 1960년에 시대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똑바로 그랬어. 필핀 교수는.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거지.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 동그라미 치세요. 경상수지 우리가 뭔지 모를까봐 지금 뭐 해준 거야? 경상수지는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간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한대. 그래서 수입과 수출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봅시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거나 많거나 같으면 적자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지금 어때? 이제 흑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를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거야 라고 얘기를 말했죠. 자, 다시 이러면 흑자고 이러면 적자인데, 이러면 흑자고 이러면 적자인데 물 마시고. 맛있어요. 그래? 참아 그냥 있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흑자가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국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치? 국제 유동성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또 수입이 계속 많아서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되겠지.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되겠지. 그러면 분단에서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트리핀 딜레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그러면 국제 유동성 왜 중요한지 좀 보자.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근본위 체계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그러면 기업에서는 뭐 했어? 금이 국제 유동성의 본위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환율 동그라미
자동적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되어 금환 돈이제가 되었다. 그래서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금 플러스 달러가 이제 교환이 비율이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현 조항에 따라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는 고정이지 고정. 무조건. 요즘에는 얘들아 금값이 왔다 갔다 하죠. 뭐 금값 금한돈에 요즘에 뭐 30만 원, 35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무조건 지금 어때? 이렇게 고정되어야 됐대. 다른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면 예외적인 경우 가로치세요. 100% 무조건은 아니지. 예외도 있다라는 거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초과 미만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의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환율인 교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 급 준비량이 급감됐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됐다라는 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돼서 신뢰도도 떨어지겠지. 그럼 고정환율 제도의 붕괴로 금이 전개되겠네. 하지만 그래서 금이 없잖아. 금이 없는데 어떻게 금을 바꿔준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은 달러와의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왜? 금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달러 들고 와서 금 줘 이랬는데 금 없는데? 금 줘, 금 없는데? 그럼 어떻게 못 바꿔주잖아. 또는 달러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는 아니었어. 해결책은 뭐였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이걸 해결하려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를 절하하거나 그런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 요즘에 되게 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엔화가 싸니까. 엔화 비싸면 여행 못 가겠지. 근데 이제 요즘에 엔화가 별로 안 비싸니까 똑같이 가치가 떨어져서 평가가 절하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상대적인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기 딱 좋지. 또는 달러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타국 통화의 환율을 혹은 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뭐 하는 거야?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이래. 근데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1번으로 하던 2번으로 하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할 수가 없었지. 왜? 브레턴 우드 체제 하에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X. 1번에 무조건 이렇게 하기로 정했는데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평가 절상에 타국 통화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면 되거든. 근데 딴 나라들은 굳이? 근데 우리나라가 안 끼고 싶어. 지금 굳이 안 했지.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스화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라들은 다 금 내놔 했는데 금 없잖아. 그러니까 붕괴되었다. 그치만 자 붕괴되었다까지 글 쓰면 되지. 글이 끝나야 되는데 한 문단이 더 붙었어요. 왜? 문제 내려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고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과지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10번 볼게요. 위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에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읽은 거 가장 마지막 문단에 이거 내려고 이제 나온 거지. 마지막 문단에서 왜 비용을 절감하니까. 그 다음 2번은 트리피는 전망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딜레마가 있어 라고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냐.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대. 4번에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건 뭐야? 뭐 달러가 추가되었다. 달러와 신뢰도 왜 하락했어? 계속 적자 났으니까. 얘들아 10번을 읽고 문제를 지문을 재확인하고 뒤에 문제를 풀면 훨씬 문제가 쉽죠. 그래서 11번 갑시다. 위클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에 10번, 11번 다 일치확인 문제죠. 일치확인 문제는 뭐 해야 돼? 일치확인 찾아야 되지. 그래서 10번에는 지금 2번이고 11번은 5번인데 1번에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와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와의 평가 절하를 했으면 해결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해결이 됐다. 2번은 투기적 수요를 증가한 것은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 많이 만들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 근데 그러진 못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중단할 수도 늘릴 수도 없었고. 5번 갈게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이 되면 그럼 마르크화가 더 비싸지. 같은 금액으로 그럼 마르크화가 잡아? 마르크화의 가치가 1마르크의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 가치가 올라갔으면 금을 어떻게 더 많이 살 수 있겠지. 내가 1,000원 있을 때보다 5,000원 있을 때 금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금의 양은 증가한다. 자,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요. 그럼 세 국가가 뭐 있어? 미국, A국, B국이 있어요. 그러면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보자. 1번에 기업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을 가질 수 있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자, 기업은 무조건 금이잖아. 그럼 뭐 얘네는 다 어때? 금을 가지고 금으로 교환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가지수도 똑같이 셋이다. 하나 적다가 아니라 셋이다. 왜? 12번에는 세 국가라고 정해놨잖아. 그럼 세 가지이다. 2번에 니은이 붕괴된 이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환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여전히 환율이 달러면 똑같이.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 증가할 때부터 지금 세개국일 때 환율은 3개고요. D국까지 있으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일단 3개국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대 A국, A국 대 B국, 미국 대 B국. 이래서 지금 3개가 됐는데 이제 D국이 하나 더 있으면 미국 대 D국, A국, B국, B국, D국까지 내가 실험 안 했구나. D국까지 되겠지. 또 하나 늘어나면 D국까지도 되겠지. 굳이 안 해도.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확률의 가지수는 적어지죠. 5번이 답인데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왜? 니은에서는 기축통화 환율을 미국을 제외하면은 어때? 국가 사이에서 지금 기축통화 디귿은 기축통화의 역할을 못하잖아. 그러니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을 많이 틀렸는데요. 13번 보면 브레턴 우즈 체계가 붕괴된 이후에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인상 동그라미 통화 공급은 감소되었다. 그래서 A국은 금리 인상했고 자본 들어왔고 국제화적 합의를 유도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정할 수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기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A국과 B국의 환율을 A 대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국과 C국의 환율을 B 대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 어렵지? A국과 뭐냐? A국과 C국의 교환 비율 환율을 A 대 C라고 한다고 하자. 이거 그냥 가정한 거야. 그럼 봅시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봐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50% 하락했지. 50% 하락했잖아. 50% 하락했으니까 얘 어떻게 돼야 돼? 집중해. 50% 하락했으니까 얘 어떻게 돼야 돼? A 대 0.5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30%가 하락했잖아. 그러면 A 대 얼마가 돼야 돼? 채워봐. 써 빨리. 이게 핵심이야. 이거 해야 문제 풀 수 있어. 자, 오늘 수학 학원이에요. (0.3c) 썼다. 집에 가. 수학 선생님한테 가자. 일러. 30% 하락했잖아. 그럼 뭐 들어가야 돼? 0.7c가 들어가야지. 그치? 그런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B국과 C국을 보면 지금 어떻게 돼? 0.5B, 0.7C잖아. 맞아? 여기까지?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B 대 1.4C지. 그러면 B로 옮길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더 올라간 거지. 올라간 거지. 그래서 4번에 A국 통화에 대한 B국,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왜?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보기에 맨 마지막 줄에서 하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락하여. 하락했는데 왜 좋아져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B 대 C에서 B 대 1.4C로 올라갔지. 그러니 개선되었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 얘들아 마저 이어서 좀 보고 이따 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14에서 17번 질문은 일단 15번 봅시다. 우리 기억부터 이제 카메라 장치에 관한 글이고요. 기억 보면은 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왜곡 보정이 끝나면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메라가 3차원 이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여기 중요해.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다. 그 다음 니은에 왜곡된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그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 실세계에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어때?
2차원이 되죠. 그래서 디귿의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얘들아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기억에 쓸게요. 이제 기억은 차량 설치지. 차량이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거고, 니은은 왜곡 보정된 거고, 그다음 디귿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5번의 답은 2번인데, 왜냐면 15번에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이게 뭐야? 멀수록 작아 보인다. 라는 거 맞지? 근데 1번에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 작아지겠군. 니은에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니은에서 왜곡된 것을 보정하겠군. 그 다음에 3번에 니은은 이미 보정이 된 거. 그 다음에 4번 많이 했거든요. 4번은 지금 4번 디귿은 뭐 한 거야? 이미 보정된 거, 왜곡된 거, 보정한 거를 뭐 한 거예요? 시점 변환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5번은 디귿에서 보정된 게 아니라 니은에서 보정된 거지. 선택지 맞게 틀리게 고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16번에 왜 Q보다 P가 작게 그려졌어? 뭐니까 1번에 그럼 당연히 D보다 C도 어떻게 된 거야? 작게 그려졌겠죠. 4번 봅시다.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보다 커진 것이다. 왜? 왜곡을 보정하기 전까지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64의 초가 중요해요. 얘들아 264 초가에 부정어라고 생각되는 단어들만 세모 쳐봐. 부정어 세모, 긍정어 동그라미. 시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264 작가부터 보고 일제강점기 264의 시는 다 무슨 시? 의지적 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초가집, 빈집, 가난한 집 어떤 초가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 봐야 되지. 구겨진 세모, 하늘은 묵은 세모, 이야기책을 편 듯 돌담우리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의 박쥐세모, 황혼세모, 어둠이지. 그러면 시골에서의 어둠인데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 동그라미 불이 켜졌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폭 조미처. 얘들아 박쥐도 어둠을 뜻하고요. 묵화도 뭐야? 흑백이니까 어둠을 뜻하죠.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발의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가시네와 가시네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기엔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산 들밤 위에 몸에 꽃 피었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된다는데 지금 어때? 뗏목 타고 돈 벌러 떠났지 부정어죠. 설이 언제야? 가을이죠. 입저도 못 오면 세모 와야지. 떠났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바람이 분다. 피로 바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곰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껴는 한겨울 밤은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세모 뭐야? 따뜻한 봄에서 시작한 고향의 풍경이 겨울의 차가움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쥐와 묵화가 흑백을 뜻한다. 22번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매우 잘생긴 우사연 하나 봅시다. 자, 김달채 씨는 나는도 아니고 너는도 아니고 김달채 씨니까 3인칭이지.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 버스 혹은 공중 변소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은 물건을 흥정하거나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행인에게 담배분을 빌리거나 파출소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신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우산 동그라미.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계속했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직업이 있네.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있었음을 그는 우산 별표 치세요. 우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야?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서민들은 우산이 무전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어때? 겁먹는 거지. 괜히 약간 형사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마다 그냥 뒷공무니에 짠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 오도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편이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요즘에 무전기 들고 다니면 뭐야 미친놈이야까지는 아니지만 뭐야 까진 하겠지. 근데 이 시대는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 이제 치안, 공안을 검거하던 그 시대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시대적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약간 정보 요원처럼 보이고 다닌 거지.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선글라스도 끼고 그럼 어때? 사람들을 속이는 직업 이제 일에 빠져든 거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 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어때요? 살벌한 풍경이었죠. 이제 막 시위가 일어나죠. 중무장 정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고요. 사복 경찰관들에게 막 끌려오고요. 이벌 거기라고 막 하면서 이제 시위를 구경하다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아직도 어린애야 살살치 않게 좀 다뤄라고 막 자기 형사가 아닌데 형사인 척했지. 그러면서 김달재 씨는 엉격거려 잠바자락 한 끗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뭐 이 미친놈이네 라고 하면서 무전기가 아니라 우산이다 라고 이제 철없이 내려온 거죠. 27번은 이제 소시민에 관한 그래서 이제 허구적인 권력 표지가 뭐야? 우산을 갖게 됨으로써 생긴 아주 잠깐의 일시적인 권력인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박태보전 볼게요. 얘들아, 박태보전은 우리 장희빈 숙종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박태보전이 중요한 이유는 박태보 실존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에서의 핵심은 뭐야? 인물에 대한 호칭을 잘 따라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박태보 전이니까 태보가 주인공이겠지. 태보 별표. 이때 태보 걸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시님의 일가 제족이 구원하여 겨우 인사차려 좌우를 돌아보면서 나 이제 죽어. 어찌 살기를 바라게요. 군 등은 태보가 죽건 죽기로서 가나요.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데 이때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재원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서 가나다. 어명을 입고 이 지경이 됐으니 다 우리도 우리 책임이야.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 너만 이렇게 책임지고 입에 가는 거 너무 미안해. 신하들이 속상해하죠. 무수히 위로하다가 감옥으로 전송되죠. 이튿날에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 바뀐 거 챙기자. 형조판서 마지못할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로 올렸더니 임금 보고 가더라 해서 가뒀지. 그래도 막 속상해하면서 삐에서 인명이면 제천인데 설마 무죄로 죽겠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내가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헐헐 씻어서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주면 죽은 혼백이라도 걸레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자 복지하여 주야로가 내 왕비를 다시 황궁케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말고 좀 잘 챙겨줘. 금부의 수위를 잡여 갇혔더니 임금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이제 유배 가라 진도로 보냈죠.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 동그라미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 풍지를 다 버리고 가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잘 지내라 그랬더니 부인이 어디 갑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시 만날 거야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이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10여 명이 의관을 정죄하고 서있거늘 겸연 잡고 들어왔더니 삭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이니 분명하거늘 일어났어. 꿈이야. 헐 죽었나? 무슨 일이지? 분명 한림이 죽었을 것 같아 하고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서라 하였더니 이미 이제 날이 밝았죠. 시부모 당하에 문안처로 나가니 이하촌의 개 짖으며 문 밖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한림이 하인이 편지를 줬는데 이제 어떻게 돼? 죽었죠. 이때 원근 제조과 만주 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한 백성이 뉘하니 낙무하리오 사람들이 다 속상해해요. 편지를 봤더니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전에 올리나이다. 천리 원정에 가다가 가천에 관해서 신병심해가 울적하거늘 부천에 들어가니 이제 나 국원을 갚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 만분지일하려나이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해서 대관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조종례로 국진이 한 후에 태강으로 염습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지냈다. 각설, 차설 어쨌든 이때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태부를 정배한 후에 자연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례를 미복으로 수행하시더니 하루는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아이들이 막 희롱하여 노래하고 있어. 그래서 임금이 무슨 노래하니? 들어봤더니 아유 다른 밝은데 임금은 멍청해서 충신을 내쳤고 민중전도 내쳤고 차 쓸데없다. 나라 망했다 하고 그 노래를 듣고 임금이 어때요? 마음이 이제 막 심란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숙종도 박태보 죽음을 슬퍼하고요. 다시 어때요? 민중전을 복귀시키고요. 그 다음에 장씨를 폐위해서 사약을 내린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은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수능 여기까지 보고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자.